노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동반자인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 또한 바쁜 생활로 인해 곁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마음속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 부족한 정신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 일부 노년층은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것을 고민하게 되며 남은 인생 동안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함께할 누군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혼하거나 동거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생각과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재산 안전, 자녀들의 태도, 서로 다른 생활 방식, 그리고 건강이 악화될 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 등 여러 문제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진정성과 신뢰, 그리고 진정한 목적이 결여된 관계에서는 갈등이 쉽게 발생하며 이는 노년의 행복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노인들이 재혼이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갈등이 생길 경우 평온한 노년은 사라지고 긴장과 피로로 가득한 나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석, 65세, 씨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김 씨는 한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노년층 모임에서 그는 이민경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씨 역시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게 된 두 사람은 남은 인생 동안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동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동거 생활이 꽤 따뜻하고 화목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진심으로 헌신하며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김 씨의 진위를 자주 의심했으며 김 씨 역시 이 씨가 진정으로 감정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계산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와 불신은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피로해졌습니다. 수개월간의 노력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 관계를 겪으면서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일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관용, 진정한 헌신이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도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는 해도 때로는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는 재혼이나 동거를 한다면 삶은 무겁고 고단한 나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노년층은 불완전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는 재혼이나 동거를 고민하는 많은 노년층에게 김 씨가 전하고 싶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감정뿐만 아니라 재정, 건강, 그리고 자녀들의 동의를 포함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상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노년의 삶에서 평온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줍니다. 행복을 찾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진정한 행복은 양쪽 모두의 조화가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올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김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올해 65세입니다. 아내는 3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남은 생은 혼자서 살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다 보니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기분이 나쁘면 물건을 부수곤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 내 삶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물론 슬펐지만 생로병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치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을 이해하고 빠르게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는 생활이 약간 외롭긴 했지만 익숙해지고 나니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더 이상 아내의 싸우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고
오랜 불면증도 약없이 나아졌습니다. 이 사실이 나를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고 나는 별로 나쁜 점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조용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밤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뇌졸중이 왔습니다. 다행히 딸이 수박을 가지고 우리 집에 들렀다가 내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후유증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집에서 혼자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이 또 발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렇게 운 좋게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딸은 나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자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낫고 딸의 집에서 사위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와 사위의 관계는 원래부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딸의 집으로 들어가면 사위가 나를 얼마나 싫어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까 생각했지만 중개소에 가서 보니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상주하는 가사 도우미의 월급이 내 월급과 비슷했습니다. 내가 상주 도우미를 고용하고 싶었던 이유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신속하게 병원에 데려가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친구의 소개로 이씨, 58세를 만났습니다. 이씨는 매달 4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결혼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아들의 신혼집으로 주었기 때문에 집이 없었고 월세 10만 원짜리 낡은 집을 빌려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경제적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이고 여자의 돈에 의존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경제적으로 힘든 여성이 나와 더 소중히 지내고 잘 살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씨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씨는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함께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조건은 내 예금 통장과 연금을 그녀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내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우리 둘 다 나이가 많고 그녀가 나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곧바로 내 예금 통장과 연금을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이 씨는 돈을 받자마자 매우 기뻐하며 다음날 바로 제 집으로 이사와 우리 부부처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살림을 도맡아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남성 우위 사고방식이 없었습니다. 함께 사는 동안 저는 그녀보다 훨씬 많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는 게으르거나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고 단 한 가지 부탁은 제가 화나게 하지 말고 심장마비가 오면 즉시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를 잘 돌봐주기는커녕 저의 선의와 신뢰를 이용해 제 돈을 착복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함께 산 지 딱 1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딸이 차를 사려고 했지만 500만 원이 부족하다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딸이 차를 산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매우 기뻤고 꼭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씨에게 가서 딸이 차를 사기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계속 말을 더듬으며 제 연금이 모두 소진되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제 연금은 1년 동안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1년 동안 함께 살며 채소를 사서 요리를 하는 것 외에는 큰 지출이 없었습니다. 절대 다 써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씨에게 돈이 어디로 갔는지 말하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녀에게 음식도 잠자리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결국 그녀는 모든 연금이 그녀의 아들에게 사용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생활이 여유롭지 않다고 느껴 동정심에서 며칠에 한 번씩 돈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제 연금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그녀에게 돈을 돌려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저는 그녀의 아들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 씨의 아들은 곧장 집에 찾아왔지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우리 엄마가 당신과 함께 살면서 당신 돈을 조금 썼다 한들 그게 뭐 문제냐 고 하며 남자가 여자를 곁에 두고 싶으면서 돈 한 푼도 쓰고 싶지 않느냐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저를 남자답지 못하다고 욕했고 결국 저는 화가 나서 3일 동안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자마자 저는 이 씨에게 짐을 싸서 집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작아서 당신 같은 큰 부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먹여 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의 가족까지 부양해야 하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떠나기를 거부하며 계속 제 곁에 머물면서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탐욕스러운 본심을 이미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속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만약 나와 함께 살고 싶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내 연금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토끼보다 더 빠르게 달아났습니다. 그녀의 그런 행동에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돈만 알고 사람은 모르는 그런 여자가 떠나간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진심으로 대했던 제가 잘못된 사람을 봤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많은 독신 중년 및 고령 여성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리석고 돈 많은 남자를 찾아 삶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고령의 남성으로서 재혼하거나 배우자를 찾을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돈만 알고 사람은 모르는 그런 여성과 얽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여성의 눈에는 감정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병에 걸리거나 돈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는 빠르게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상대의 생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령의 남성이 이런 여성과 엮이게 되면 재앙과도 같습니다. 재혼에 대한 두 번째 두려움은 자녀들의 반대입니다. 자녀들의 수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고령층이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년의 사람들이 함께 살기로 결정할 때는 반드시 자녀들의 감정과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해심 있는 자녀를 만나면 노년의 삶이 평화롭겠지만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이 이용당할까봐 걱정하여 부모의 재혼이나 동거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자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노인들은 마음이 무겁고 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쨌든 고령층은 나이가 들어 앞으로의 삶에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민경, 58세. 씨는 딸 하나를 둔 여성입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48세가 채 되지 않았지만 딸을 돌보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가정을 꾸린 뒤 그녀는 재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김장훈 씨가 이를 주어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씨와 김 씨는 SNS 친구가 되었고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친해졌습니다. 이후 이 씨는 김 씨가 자신보다 4살 연상이고 몇 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후 지금까지 재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결혼한 아들과 딸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손해를 볼까봐 재혼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 잘 맞고 공통된 주제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감정은 깊어졌고 어느 날 김 씨는 이 씨에게 고백하며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이 씨는 망설임 없이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재혼 계획에 대해 딸에게 말하지 않았기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씨는 딸을 집으로 초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반대할 것을 각오했지만 놀랍게도 딸은 반대는커녕 재혼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이미 가정을 꾸렸고 항상 엄마 곁에 있을 수는 없어요. 엄마도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해요. 엄마가 반려자를 찾는다면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김 씨의 아들과 딸 또한 이해심 많은 사람들로 아버지의 재혼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다만 양쪽 자녀들은 두 사람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에게 이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서로를 돌보고 남은 여생을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녀들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씨와 김 씨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이 씨는 김 씨가 매우 섬세하고 부지런하며 그녀를 잘 돌봐주는 훌륭한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잘 맞아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함께 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무릎뼈가 심하게 골절되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6개월은 지나야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김 씨는 입원 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항상 그녀 곁을 지키며 세심하게 간호했습니다. 한 번은 이 씨가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꼭 저를 돌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부는 하루를 살아도 100년의 인연이라는데 우리는 벌써 3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게 당신은 이미 정식 아내입니다. 당신을 돌보는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 당신처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지 작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김 씨의 말은 이 씨를 깊이 감동시켰고 이후 그녀는 김 씨를 떠나보내겠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딸도 김 씨의 헌신을 보고 깊이 감동하여 김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면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딸의 시인을 받자 안도감을 느꼈지만 이 씨와 김 씨에게 혼인신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서로를 의지하며 돌봐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령층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병들었을 때 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후 그들이 원하는 행복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를 갖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다. 재혼에 대한 세 번째 두려움은 병에 걸렸을 때 버려질까 하는 것입니다. 노년층이 재혼하거나 동거를 할 때 병이 났을 때 상대방이 끝까지 곁에 있어줄지 아니면 떠나버릴지 걱정합니다. 가벼운 병이라면 약을 먹고 쉬면 나을 수 있지만 심각한 병에 걸려 많은 돈과 오랜 시간의 간병이 필요할 때 심지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병의 경우 상대방이 떠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부는 원래 같은 나무에서 함께 사는 새와 같지만 재난을 만나면 각자 흩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도 병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노년의 동거 커플은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장호, 78세, 씨는 자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20살 어린 이미숙 씨와 동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동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버림받았고 이를 후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한 관리자로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가 66세였을 때 아내가 반신불수가 되었고 그는 10년 동안 아내를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게는 결혼한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둘 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돌볼 시간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희생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자신보다 20살 어린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자녀들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김 씨가 어머니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반려자를 찾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너무 서두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1에서 2년만 더 기다리라고 권하며 시간이 지나면 직접 아버지를 위한 적합한 반려자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내가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도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응원했었다. 자녀들이 나를 슬픔 속에 살게 할 수는 없다. 며 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딸은 양보했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반려자를 찾는 것이 부끄럽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자주 찾아와 문제를 일으켰고 특히 술을 마신 후에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암시하며 아버지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새로운 반려자인 이 씨는 매번 이불 속에 숨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방에 들어와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김 씨는 나는 하늘도 땅도 두렵지 않지만 밤에 아들이 찾아올까봐 두렵다고 한탄했습니다.